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잠재적 유해 위험 요인을 미리 발굴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위험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해줍니다. 아리셀의 경우 2021년 처음으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된 뒤에 2023년까지 자격을 유지해서 산재보험료를 20%나 감면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아리셀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건 생산 인력 대부분을 외부에서 파견받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규모로 사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참사로 숨진 일용직 노동자들은 메이셀이라고 하는 무허가 파견 업체를 통해 파견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거나 그 결과를 공유받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위험성 평가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참여가 배제되고 사업주가 요식행위처럼 하는 수준일 게 뻔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아리셀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일 단위로 인원 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일용직 파견 형태로 일해왔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용직 신분이라고 해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사업주에게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아리셀에서 일한 파견 노동자들은 8개월 동안 일하면서 안전교육은 받은 적이 없고 대피에 관한 매뉴얼도 전혀 본 적이 없어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저 현장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으니 배터리를 부주의로 절대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게 전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를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활용해온 정부 정책이 이번 화재 참사를 불러온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지불 능력도 투자 여력도 부족하니까 원래 열악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은 그렇게 정부와 기업들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이주 노동자를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인력으로만 취급하면서 사업장 안전은 뒷짐진 채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이번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확실히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46번째 방송은 이번 화재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남은 유가족분들과 동료분들, 부상당한 노동자분들 모두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빌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봅니다.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Damn, who knew? All the planes we flew, good things we've been through. That I'll be standing right here talking to you about another path. I know we love to hit the road and laugh, but something told me that it wouldn't last. Had to switch up, look at things different, see the bigger picture. Those were the days, hard work forever pays. Now I see you in a better place. How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ent through,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 be with me for the last ride.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First you both go out your way and the vibe is feeling strong. And what's small turn to a friendship turn to a bond. And that bond will never be broken, the love will never get lost. And when brotherhood come first, then the line will never be crossed. Established it on our own when that line had to be drawn. And that line is what we reach, so remember me when I'm gone. How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ent through,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 be with me for the last ride. Don't let the light guide your way. Yeah. Hold every memory as you go, and every road you take will always lead you home. Oh,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월담의 노동의 수다. 오늘 이 시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취자 여러분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 직업병의 개념과 종류, 인정 기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날 특별 게스트로 월담의 노동의 수다를 찾아주신 분이시죠. 노동자 건강권 운동단체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최민님께서 새로운 코너의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이야기 손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최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일하는 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에 노동이스다에 출연을 했다가 제가 졸라서 고정 코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네. 네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노동자 건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의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기회를 통해서 안전, 건강, 직업병, 또 아프지 않고 잘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 인간다운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너무너무 나누고 싶어서 2달에 한 번씩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최민님께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잘 나눠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뭐 그런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네. 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그런 자신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일터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서 한노보연 활동가이신 최민님과 함께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느끼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민님, 코너 이름을 저희가 아직 소개를 못했어요. 네, 저희 코너 이름은 급하게 지었는데요.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입니다. 네.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여기서 한노보연은 지난번 민님 처음 나오셨을 때도 저희가 한번 설명 드렸었죠?
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를 줄여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일하는 단체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인데요. 네. 이름이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한노보연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어요. 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줄임말이긴 한데요. 네, 괜찮겠죠? 그럼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뇨. 저희끼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한노보연 익숙하죠? 입에 차차 붙습니다. 네,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오늘 첫 순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을까요? 네.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사실 네. 오늘은 처음 얘기인데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화재 참사 소식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얘기를 빼고 노동자 건강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그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아리셀 화재 참사 소식으로 이야기를 열어보았는데요. 관련 소식들이 연일 뉴스 보도로 다뤄지고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번 화재 참사의 내용을 아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우선 이번 화재 참사가 일어난 공장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네. 지난 6월 24일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죠. 경기도 화성에서 리튬 전지를 만드는 회사인 아리셀이라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리튬 전지는 이제 전지에 사용하는 이제 물질이 리튬인 것인데 충전을 하지 않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전지를 1차 전지라고 한대요. 네. 그런 1차 전지인데 그중에 리튬을 써서 만드는 전지를 만드는 공장이었고 이 리튬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밀도가 높아서 다른 종류보다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많이 아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충전해서 사용하는 많은 전자제품 요즘엔 전기차 이런 데에도 다 들어가는 게 이제 리튬 전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여러 보도로 이번 기회에 이제 전 국민이 사실 알게 되었을 텐데요. 오히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제조 과정 자체보다 포장하거나 보관 중에 있던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검수에서 잘 걸러지지 못한 불량품이 한두 개 끼어 있으면 그게 갑자기 배터리 온도가 급격하게 막 높아지면서 그게 이제 터질 수가 있고 그럴 때 혼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쭉 일어날 수 있어서 네. 이번에도 이제 CCTV 공개됐던 것처럼 이제 폭발이 퍽퍽퍽퍽 일어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게다가 이제 또 그게 일반적인 소화기나 물로는 불을 끌 수가 없고 또 심지어 물이 닿으면 폭발이 가속화되는 수가 있어서 처음에 더 위험했다고 하고 진화가 좀 빠르게 되기 어려웠다는 이제 맞아요. 보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게 이번 큰 화재가 발생하기 바로 전에 하루 이틀 전에도 네. 작은 화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신고가 되거나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회사에 비상 조치가 취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전문가들이 그곳에 이제 환경을 뭐 CCTV 같은 걸 보고 하는 말이 그 배터리들을 다 분리해서 아까 말한 대로 폭발 같은 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다량을 한 곳에 놓으면 안 되고 분리해서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뭐 보도된 걸 보면 35,000개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쌓여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거기랑 굉장히 붙어 있는 곳에서 바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화재가 발생을 한 직후에 CCTV를 보면 직원들이 이제 이주 노동자 아닌 분들도 그리고 이제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 거기서 원래 일하던 분들도 이 배터리의 화재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재에 그 폭발에 소용이 없는 소화기를 가지고 대피하지 않고 불을 끄려고 막 하다가 폭발이 점점 심해지니까 맞아요. 그제서야 뒤늦게 도망가는 장면이 나타나서 이제 시민들이 정말 화가 나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당연히 배터리 제조 회사라면 회사가 준비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서 참사가 너무너무 커졌다는 것이 이제 시민들의 마음에 되게 안 좋게 더 이제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번 참사가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했다고 해서 더 놀랍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사망자 23분 중에 17명인가요? 18명이 이주 노동자였죠. 네네. 보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18분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수가 이주 노동자였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가던 그게 뭐 동포이시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각자 자기 계획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뭐 꿈이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 멀리 와서 미래를 만들어 가던 분들인데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됐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지역에서 이제 바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이번 주부터 벌써 이제 비가 심하게 오는데도 아무튼 이틀 지금 계속 이제 추모 문화제를 하고 계신데요. 유가족들도 19가족이 그래서 이제 한국인 가족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중국 동포 가족들 포함해서 같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책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주 노동자가 대부분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대부분이 중국 동포들이셔가지고 언어도 통하고 서로 연락도 그나마 빨리 될 수 있고 그래서 소통이라도 될 수 있어서 이걸 다행이라고 말하는 게 참 그런데 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걸 다행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또 아프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이번 주라고 하신 부분 저희가 이제 방송일 기준 녹음을 저희가 이제 7월 3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방송은 7월 11일 그리고 재방송 7월 18일 이렇게 나갈 예정인데 날짜는 이제 감안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화재로 이주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 같아요. 이주 노동자 사망률이 실제로 정주 노동자보다 더 높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자주 이제 얘기해서 이 이주 노동자의 사고 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전체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3%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중에 외국인 비율은 1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도 3배 정도,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라서 국적이 있는 사람에 비해 외국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3배 정도 사망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가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그런데 이주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나 이런 건 크게 좋아지고 있지가 않으니까 이제 전체 사고 사망자 혹은 이제 전체 산업재해 사고 중에 이 외국인의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 사고 사망자 비율이 한 7%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지난해 10%로 더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사망 말고 사고 전체로 보면은 한 이주 노동자가 2배 정도 산재 사고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거는 산재를 내서 신고를 하고 산재 보상을 받은 건수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미등록이라서일 네네. 수도 있고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까지 다 합치면 이주 노동자의 사망 재해나 사고 재해율이 다 더 높을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주 노동자가 정주 노동자에 비해서 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주 노동자들이 더 위험하고 더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한 노동자라고 하죠. 취직하기 어려운 노동자, 일자리가 더 급한 노동자, 이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 덜 있는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일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언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더 위험해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좀 더 위험이 더 이주노동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한테 강화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조선소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젊은이들이 없기도 하고 음. 뭐 등등 여러 이유로 이 정주 노동자, 한국인 노동자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 조선소 회사들도 이주 노동자를 더 많이 쓰게 해달라고 굉장히 이제 나라에 청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안전, 노동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분 말씀이 너무나 이제 급하게 또 조선업에서 이주 노동자를 왕창 들여오다 보니까 한국말로 위험하다, 뭐 피해 이런 말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이주 노동자들끼리 굉장히 넓은 그 조선소에서 어느 구석에 가서 일을 하다가 옆에 동료가 사고가 나도 119에 신고조차 못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여기가 어딘지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동료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그 정도 소통도 안 된 채로 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주 노동자를 들여온다는 것은 정말 그 이주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노동력, 인력, 지금 배 만들어야 되는데 배 만들 일손이 없어 하는 일손으로만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전에 그 교보문고에 크게 붙여놓는 말 중에 한 사람이 오는 건 한 세상이 오는 것이다. 막 이런 감동적인 말이 있고 한데 한국에서는 진짜 1년에 뭐 몇만 명씩 들어오고 지금 현재도 몇십만 명 일하고 있는 이 이주 노동자들을 하나하나를 하나의 세상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한국 사회에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정말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자신도 많이 좀 고민하고 반성하게 되네요. 그 말씀하신 그 중에서 조선소 사례 있잖아요. 그 정말 저도 공감이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조선소에서 한때 하청 노동자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이주 노동자에게 위험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정주 노동자에게도 열악하고 위험하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조선소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현장에서 일하다가 굉장히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해 도망쳐 라고 큰 목소리를 얘기를 낸다고 하면 저는 물론 이주 노동자하고 함께 같은 현장에서 일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 이주 노동자가 그 나라 언어를 몰랐을 때는 당연히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원래 기계 굉음이 많이 심하게 나고 작업 공구를 치는 소리 같은 게 나기 때문에 원래 평상시에 소통할 때에도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뜻이 뭔지를 모르면은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놀라서 피하거나 이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런 생각은 또 못 해봤는데 더 그렇기도 하겠네요. 워낙 공간도 사실 크기도 하고요. 맞아요. 제가 여러 군데, 3군데 이상의 조선소에 이제 복수의 정말 노동자들, 정주 노동자, 한국인 노동자들한테 들은 걸로는 지금 이제 대형 조선소들에 거의 뭐 30개 이상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정부에서 하는 말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그 16개 국가 이제 MOU를 맺어서 오고 있는 데서만 들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30몇 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노동부가 정말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시고 어쩌면 국적은 하나여도 큰 나라들은 완전히 다른 언어 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쵸. 중국만 해도 왜 이제 남쪽 광둥어를 쓰는 분들하고 베이징 말 쓰는 분들하고 소통이 안 될 지경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어나 문화를 봤을 때 30몇 개국으로 같이 일하는 분들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 정말 이런 위험 소통 아주 기본적인 것도 우려가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 사람인데 그 울산에 내려가서 조선소에서 일을 하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된소리 발음이 많은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의 그 억양을 적응하지 못해서 사실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일을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었거든요. 맞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도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한편 들었네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언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언어나 뭐 문화적인 어려움 말고 또 사실은 또 이주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이 그 자체가 약한 것이 그래서 이제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노동이쓰다 자체가 우리가 그냥 서로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곳이 아니고 사실 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진짜로 사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 권리에는 안전과 생명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지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맞아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게 또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격차가 크어서 그거 자체가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 이주노동자는 얼마나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을지 정말 적은 수거든요. 그리고 극소수겠죠. 네, 아직 한국에서는 노동부에서 통계도 따로 내고 있지 않아요. 공식적인 통계도 없습니다. 사실 이주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에 결국 장기간 머문다 하더라도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돈을 벌어서 돌아간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오는 과정에서 빚을 지고 오는 경우가 아직도 굉장히 많고요. 예. 공식적인 루트로 온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본인의 벌이에 고향에 막 사촌, 팔촌까지도 의존하고 있는 경우도 아직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원하는 일자리를 마음껏 바꾸거나 선택하기가 어렵고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노동권이 제한되기 굉장히 좋은 불리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게다가 이제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번 사고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이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보다는 재외동포 비자였던 분들이 대부분이라고는 했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직접적인 일자리 이동 제한 이런 건 없다고 하지만 뭐 사실 요번처럼 제조업의 파견 노동이 불법이다. 이런 걸 아예 몰랐다든지 입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구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그 비슷한 재외동포들이 가는 똑같은 파견업체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뭐 열악해도 일단 참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든지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때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권을 제약하고 그것이 또 안전한 일자리로부터 이 노동자들을 분리시키는 이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셀 공장의 일용직 파견 노동자 신분으로 일한 사람들 중에 중국 동포가 유독 많았던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이제 동포 분들이 이주 노동자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동포들이 아닌 경우에는 단기 체류, 비전문 취업 비자 이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걸 이제 고용 허가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가 아까 얘기한 국가 간 MOU를 체결을 하고 그 송출국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보증을 해서 노동력을 데리고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문제가 많고 제한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노동법상의 어떤 사용자 책임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잘 안 지켜지면 물론 송출국이 대부분 이제 바짝 엎드리는 형태이긴 하지만 국가 간의 문제로 사실 비화될 수도 있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장기로 일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로 오시게 되면 이제 단기 머물고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대신 아까 말한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다. 이런 부분들은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회 전체에서 가장 열악하고 불리한 일자리에 왜냐하면 어쨌든 이주노동자라서 가지는 불리함들이 있으니까 이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조건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지 않는 뭐 일용직, 임시고용 이런 데들에 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경우처럼 이제 비슷한 데서 온 비슷한 분들이 같은 파견 업체를 통해서 비슷한 업체로 가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중에 하나가 이런 위험한 일자리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꺼리는 임시직의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를 결국에는 중국 동포들 분께서 채우신 거군요. 사실 그 제조업 중소사업장이나 농어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장들이 대개 이제 임금은 낮고 노동 환경은 열악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일손 메꾸는 수단으로만 취급해온 정부 정책이 결국엔 더 큰 문제 아닐까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실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그 자리에 밀어넣을 노동력 공급이라는 관점에서만 이주 노동자 문제를 접근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 이주 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주 노동 정책의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이주 노동자를 산업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쓰다 버리는 그 일회용품처럼 여기는 정부 정책이 이번 참사를 일으킨 근본 원인은 아닐지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루시드 폴의 평범한 사람 함께 들으시고 오겠습니다. 오르고 또 올라가면 모두들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행복한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나는 갈 곳이 없었네. 그래서 오르고 또 올랐네. 어둠을 죽이던 불빛 자꾸만 나를 오르게 했네. 알다시피 나는 참 평범한 사람. 조금만 더 살고 싶어 올라갔던 길. 이제 나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난 어차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으니 울고 있는 내 친구여, 아직까지도 슬퍼하진 말아주게. 어차피 우리는 사라진다. 나는 너무나 평범하게 죽어간 사람. 평범한 사람. 알다시피 나는 참 평범한 사람. 조금만 더 살고 싶어 올라갔던 길. 이제 나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난 어차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으니 울고 있는 내 친구여, 아직까지도 슬퍼하지 말아주게. 어차피 우리는 사라진다. 나는 너무나 평범하게 죽어간 사람. 너무나 평범하게 죽어간 사람.
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아리셀 화재 참사로 희생된 분들이 파견 노동자라는 사실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는데요. 제조업에서 파견은 엄연히 불법이었지만 다수의 노동자가 파견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구도 몰랐다, 뭐 위험성에 대한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다는 그런 사실들도 큰 문제였다고 지적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용희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사건뿐만 아니더라도 파견 노동자들이 파견이 원래는 금지된 업종, 뭐 특히 제조업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경우엔 또 파견이란 특성상 긴 기간 일하지 않는 경우가 또 많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뭐 하루 이틀 일하고 또 옮기기도 하고 뭐 사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안전교육 같은 게 굉장히 허술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을 교육한다기보다 그냥 일하러 오면 그 일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일을 가르쳐 주면서 당연히 저기는 불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뭐 이 정도 해주고 그걸 안전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는데 아무튼 그런 정보만 전달하고 바로 일에 투입하는 경우가 파견 노동자들한테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노동자 건강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들은 사실은 옛날식, 그러니까 한 번 취직을 하면 거기서 일주일에 보통 40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그걸 뭐 10년, 20년 일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 건강검진, 안전보건 교육, 뭐 작업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 측정, 이런 것들이 다 일정 기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은 3개월에 한 번 한다. 법이 그렇거든요. 네. 그다음 작업 환경 측정은 6개월에 한 번 한다.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한다. 이렇게 하면 파견 노동자로 다니다 보면 혹은 또 파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보다 짧은 계약 일하고 나면 내가 일하는 동안에는 측정을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거기서 일하는 동안 건강검진을 거기서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이미 그런 식으로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가 된 노동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우에 또 파견 노동자다 보니까 사장님이 2명인 거잖아요. 그쵸. 나를 파견한 파견업체 사장님이 있고 실제 내 일을 시키는 일하는 사업장의 사장님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도상에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산재보험 가입은 파견 사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면서 안전관리는 일 시키는 사업장의 사장님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파견 업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 산재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장님이 가입을 안 해도 산재가 발생하면 보상은 노동자는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불리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로 정말 허술하게 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게요. 뭐 심지어 그 파견업체 자체가 무허가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그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죠. 네. 근데 이번에 재해를 입으신 분들 다수가 파견 노동자였다는 그런 점에서 또 예전에 있었던 메탄올 사고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사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정말 이제 끔찍한 사고였는데 네. 2016년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2016년에 딱 발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그 인천과 부천 쪽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의 1차, 2차,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핸드폰에 들어가던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였고 거기서 부품을 닦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그 닦는 세척제로 쓰던 메탄올에 중독이 돼서 조그만 사업체 여러 군데에서 6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실명을 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 메탄올은 눈에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고 뇌에 작용을 해요. 뇌에서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을 이제 죽이는 것인데 신경은 뇌도 다 신경계거든요. 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명은 고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모두 다 지금도 실명이 되신 상태이시고요.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 역시 제조업에 불법적으로 파견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파견 노동자이다 보니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어떤 물질을 쓰는지 높은 농도에 노출이 되면
눈을 정말 잃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면 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걸 전혀 몰랐다고 하고요. 그 두세 군데 회사들이었는데 그곳에 배기 시설이 엉망진창이어서 메탄올 농도가 너무너무 높았어요. 21세기 한국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런 상태라는 것도 사실 몰랐죠. 그냥 냄새가 많이 난다. 아, 몽롱해. 정신없어.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유해 물질의 농도가 높다.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생각도 별로 못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6명이 동시에 실명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15년에 걸쳐서 쭉 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 앞에 처음 사고가 났을 때만 잘 알려졌어도 이게 그 뒤에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메탄올을 다른 세척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배기시설을 써서 농도만 낮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초반의 사고들은 아예 산재로 신청도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끔찍하게 단돈 몇백만 원에 이제 산재 은폐가 이루어졌던 게 2년 뒤에야 정말 응급실에 실려가고 의식을 잃었던 노동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 노동자의 사고 이후에야 밝혀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쨌든 또 이 메탄올이라는 물질이 있고 또 같은 또 세척 용도로 쓰는 또 에탄올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에탄올보다 메탄올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네. 사업주들이 또 메탄올을 쓰는 거를 값싸게 이제 그걸 살 수 있기 때문에 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더 썼는데 그게 그렇게 값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아요. 많은 화학 물질이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참, 네. 그 얘기를 그걸 들으니까 더 열받네요, 아끼려고. 진짜. 아무튼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메탄올이라는 물질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불안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구호가 그거였어요. 메탄올 때문에 실명된 게 아니라 불법 파견이 실명을 시킨 거다. 다단계 하청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부르잖아요. 네. 위험의 외주화가 이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사실 한 명 한 명이 파견돼서 불안정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사실 파견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가 삼성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로 내려오는 그 업무를 내려보내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메탄올 사고가 났던 곳도 굉장한 유수의 국내 대기업도 아니죠. 글로벌 대기업 삼성과 LG의 3차 하청이었잖아요. 삼성과 LG의 본사에서는 최소한 메탄올을 아까 말한 리터당 몇천 원 차이 때문에 에탄올을 메탄올로 바꿔 쓰는 일은 하진 않겠죠. 그렇게 법을 어길 정도로 배기 시설을 안에서 높은 농도에 노출되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 이 이후에 메탄올 사고로 삼성이나 그 실제 원청 업체는 전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대신 도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그 공급 체인이라고 하죠. 생산 사슬을 관리하겠다. 화학물질, 유독물질 절대 쓰지 않겠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끔찍한 것은 2023년에 삼성전자 베트남 하청업체, 거기도 삼성전자의 베트남 본사 공장은 아니었어요. 하청업체에서 37명이 메탄올에 중독이 됐고 그중에 한 명 사망하기도 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실 이번에 사고가 난 아리셀도 에스코넥이라는 회사의 자회사라고 하고 네. 뭐 그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뭐 자회사를 만들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 에스코넥은 다시 삼성전자나 삼성 SDI에 이제 물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에서 보신 것처럼 리튬 배터리는 포장하려고 그냥 쌓아놓을 때도 쭉 붙여놔서 대량을 한꺼번에 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다 구분해 놔야 되고, 그래서 사이사이 대피로도 많아야 되고 사이사이에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물질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화재가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설비를 작은 업체일수록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대기업이 얼마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대기업들은 자기 본사는 2중, 3중으로 안전장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렵고 위험한 일 자체가 점점 하청으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위험도 같이 싼값에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뭐 모든 물건을 대기업이 만들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떠넘긴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반월시아 공단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고 또 이런 제조업 파견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이미 10년 전에 전국의 파견 노동자 중에 20%가 안산 지역에 몰려 있다고 하고 파견 사업체도 한 300개가 넘는다고 했었거든요. 아, 정말. 그러니까 불안정 노동자들이나 파견 노동자들이 자기 안전이나 권리를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고 답이 참 어려운 게 불법이 불법 같지가 않잖아요. 제조업 파견 말씀하신 대로 오면서도 아 여기도 얼마나 파견 노동자가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불법이 너무 자연스럽고 노동자들의 힘과 목소리는 뭐 예전처럼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조차 점점 약해지고 이런 때에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좀 쉽지가 않긴 한데요. 그래도 각자 노동자들이 본인이 하는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아는 건 정말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가서 이게 뭐냐, 뭐 안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묻는 거 정말 쉽지는 않지만 이번 사고 같은 걸 보시면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사실 모르는 거고 그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는 거는 나를 지키기 위한 정말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화학물질이나 기계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걱정되거나 의심스러우면 사장님이든 관리자든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답답하시면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어도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사장이나 관리자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위험할 때 위험 상황 신고센터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1588-3088이라고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어디서든 전국 어디서든 전화를 하면 그 지역 노동청에 이 신고실로 자동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접수가 되면 담당 감독관이 회사에 어쨌든 연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직접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사에 어쨌든 전화를 해서 확인하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조치가 하게 되니까 물론 불이익 같은 게 걱정될 수 있지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항의의 방법으로 저는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모든 과정이 사실 혼자 하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힘이 돼줄 수 있는 게 앞서도 말한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상담만 받아도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자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반월시화공단은 월담노조가 있잖아요. 네. 특정한 사업장이 아니라 반월시화공단에 일하는 노동자 누구든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입하지 않아도 상담 받거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불안할 때 걱정될 때 문을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언제든지 반월시아공단 노동조합 월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반월시아공단에 있는 작은 사업장 어디에서든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들이 수시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배출되고 또 있잖아요. 최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취급하는 각종 물질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에 대한 정보까지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것도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이번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죠. 졸업. 민님? 이 노래를 특별히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노래도 가사 때문에 골랐는데요. 좀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 졸업식에서 친구한테 부르는 말하자면 가사예요.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이런 가사이거든요. 정말 요즘 같은 때는 미친 세상이라는 너무 생각이 들고 이주 노동자들이 떠나올 때 친구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상은 미쳤지만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그래도 잊지 말고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입니다.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고 꿈에서 아직도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거기에 몰두했지.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널 잊지 않을게. 서른 풍경들이 지나치는 오후의 버스에서 깨어 방황하는 아이 같은 우리 어디쯤 가야만 하는지 벌써 지나친 건 아닌지 모두 말하지만 알 수가 없네.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널 잊지 않을게. 미친 세상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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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세상에 믿지 않을게. 이 미친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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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아리셀 화재 참사를 이주노동, 불안정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방은 결국 기본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져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위험이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 며칠 와서 일하는 파견 노동자거나 말이 잘 안 통하는 이주 노동자거나 상관없이 누구든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고 위험, 뭐 음. 이렇게 이번처럼 불이 날 것 같고 뭔가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는 상급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일단 몸을 대피할 수 있는
정말 저는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업 중지권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는 하는데요. 사실 위험하다 싶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권리는 뭐 작업 중지권도 너무 거창한 말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작업 대피권이라고 할 수 있고 거의 생존 본능을 따를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부러 뭐 생산을 방해하거나 거짓말로 이제 자기가 놀러 가려고 피한 게 아닌 이상 심지어 위험을 오해해서 큰 위험이 아닌데도 위험할 것 같아서 피한 경우조차도 저는 노동자한테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업체 측에서 배터리랑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하나도 안 지킨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업체가 물론 심각한 잘못을 했지만 노동부가 안전관리나 안전감독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업장을 안전 감독관들이 매일매일 다 돌아다녀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불시에라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가 걸리면 이 사업 망한다. 난 못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자율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로 자율로 안전을 너무 사랑해서 돈을 투자하는 사장님을 기대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정말 사고 나면 폐가망신한다.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다. 그런 관리 감독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업장들이 안전수칙 지켜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계속 강조했던 불안정한 노동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텐데요. 이주노동자라고 모두 불안정하게 일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견 노동자는 사실 꼭 필요한 곳이 아닌 곳에는 쓰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엄격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노동권이 약한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더 위험해진다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고를 통해 배워온 것 같습니다. 폭발 사고 자체는 이번에도 사업주가 안전수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생겼지만 이주노동자이고 파견 노동자라서 사망자는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사고를 더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최민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런 참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를 비용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코너 제목이죠? 한노보현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네. 다음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고 가벼운 이야기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청취자 여러분께 재미있는 얘기로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리셀 리튬 전지 화재 참사는 작은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공백과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맞물려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 물어야 할 고용노동부는 도리어 불법 파견을 양성화하자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파견 제도가 현실적으로 국제 규정에 맞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정부 지침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도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파견 규제 완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요. 이미 작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파견 도급 기준 법제화, 파견 대상 확대 등 파견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중간 착취당했던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에서 하루아침에 숨진 사건이 바로 아리셀 화재 참사였습니다. 하기에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불법 파견 노동자라는 노동약자를 합법 파견 노동자로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업 일자리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의 수다 46회 방송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인 47회 방송은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